안녕하세요. 보라루키입니다. 세포비대기가 되면 과일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일이 커지는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칼륨 하나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야 하고, 잎에서 만들어진 당이 과일로 이동해야 하고, 뿌리가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양분을 계속 흡수해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맞아야 과일이 제대로 커집니다. 이제 세포비대기니까 칼륨 넣으면 되겠지. 인산가리 넣으면 과일이 커지겠지. 비도 왔으니까 물은 충분하겠지. 밝은재 넣으면 뿌리도 살아나겠지. 하지만 실제 과원에서는 다르게 나옵니다. 칼륨을 넣었는데 과일은 생각만큼 안 큽니다. 비가 왔는데 과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신초만 강해집니다. 인산을 넣었는데 뿌리 반응은 약합니다. 밝은재를 넣었는데도 새뿌리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일로 가야 할 물과 양분의 흐름이 막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포비대기 1편으로 칼륨을 넣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할 물, 뿌리, 토양 반응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포비대기에 물이 중요하다는 건 대부분 농가들이 알고 계십니다. 과일은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커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물이 끊기면 과실비대가 바로 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특히 장마 전후나 비가 자주 오는 해, 배수가 약한 과원에서는 물이 부족한 것보다 오히려 물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양이 계속 젖어 있으면 뿌리 주변의 공기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뿌리는 물을 보고도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세포비대기 물 관리는 많이 주는 관리가 아닙니다. 끊기지 않게, 하지만 뿌리가 숨 쉴 수 있게 유지하는 관리입니다. 뿌리는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뿌리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산소가 있어야 칼륨도 흡수하고, 칼슘도 흡수하고, 마그네슘도 흡수합니다. 그런데 토양이 계속 젖어 있으면 뿌리 주변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겉으로 보면 물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뿌리 입장에서는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농가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비가 왔는데 과일은 기대만큼 안 큽니다. 잎은 처졌다가 저녁에 다시 살아납니다. 비료를 줬는데 반응이 약합니다. 오히려 신초만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힘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비대기에는 물을 줬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뿌리가 숨 쉴 수 있는 토양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비가 온 뒤에 바로 비료부터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 왔으니까 이제 흡수 잘 되겠지. 지금 밀어줘야 과일이 크겠지. 칼륨 넣으면 비대가 바로 오겠지. 그런데 비 온 직후에는 순서를 잘못 잡으면 안 됩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비료가 아닙니다. 먼저 배수입니다. 그 다음 뿌리 상태입니다. 그 다음 잎 상태입니다. 그 다음 비료입니다. 비 온 뒤에도 땅이 오래 젖어 있고 작업하에 흙이 질게 붙고 나무 밑이 마르지 않고 낮에 잎이 처졌다가 저녁에 살아난다면 그 과원은 비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뿌리가 힘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비료를 강하게 넣으면 과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 부담과 염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온 뒤 순서는 이것입니다. 배수, 뿌리, 잎, 비료 이 순서를 지켜야 세포비대기 관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농가들은 물을 줄 때 대부분 양을 먼저 봅니다. 몇 시간 줬는지, 며칠 간격으로 줬는지, 비가 얼마나 왔는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포비대기에는 물의 양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의 성질입니다. 많은 과수 농가들이 지하수, 관정수, 하천수, 저수지 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항상 좋은 물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pH가 높을 수 있고 중탄산이 많을 수 있고 석회 성분, 철, 망간, 염류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물을 계속 쓰면 물을 주고 있는데도 토양 반응이 점점 불리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비대기에는 물을 얼마나 줬느냐만 보지 마시고 내가 주는 물이 양분을 살리는 물인지 양분을 막는 물인지도 봐야 합니다. 특히 지하수나 관정수에서 중탄산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중탄산이 많은 물을 계속 쓰면 토양과 약액이 알칼리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pH가 올라가면 인산, 철, 망간, 아연 같은 성분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토양에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먹기 어려운 형태로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낍니다. 비료는 줬는데 왜 반응이 없지? 인산을 넣었는데 왜 뿌리가 약하지? 칼슘을 줬는데 왜 생리장애가 나오지? 마그네슘을 줬는데 왜 잎색이 안 살아나지? 이럴 때 단순히 비료가 부족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이 양분 흡수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포비대기에는 비료 이름보다 먼저 물의 pH, 중탄산, 염류 문제를 의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이 양분을 막거나 토양 반응이 불안정한 과원에서는 몇 가지 신호가 반복됩니다. 비료를 줬는데 반응이 약합니다. 과일은 안 크는데 신초만 강합니다. 잎색이 맑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잎끝이 마르거나 가장자리가 거칠어집니다. 밝은 재를 넣어도 새뿌리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비가 온 뒤 오히려 나무가 더 무거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료를 더 넣는 것은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비료의 양이 아니라 비료가 작동하지 않는 조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포비대기에는 나무가 반응하지 않을 때 바로 비료를 바꾸기보다 먼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이 과원은 비료를 먹을 수 있는 상태인가? 이 질문 하나가 세포비대기 관리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럼 현장에서 무엇을 보면 될까요?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먼저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비료를 물에 녹였을 때 물이 뿌옇게 변하거나 바닥에 앙금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둘째, 농약과 영양제를 섞었을 때 색이 탁해지거나 덩어리가 생기거나 거품이 오래가는지 보십시오. 셋째, 같은 비료를 줘도 해마다 반응이 약하고 특히 뿌리, 잎색, 과실비대가 같이 약하다면 비료 부족보다 물과 토양 반응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pH와 EC는 직접 재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 정확하게 보려면 물의 중탄산, 알칼리도, 경도까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없어도 현장 신호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침전, 탁해짐, 반복된 무반응 이 세 가지가 보이면 칼륨보다 먼저 물과 토양 반응부터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구연산을 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연산을 단순히 pH 낮추는 재료로만 보면 안 됩니다. 중탄산이 많은 물을 사용할 때 구연산 같은 유기산은 물의 알칼리성을 부드럽게 낮추고 비료나 미량 요소가 물속에서 굳거나 침전되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산계 비료나 미량 요소를 사용할 때 물이 너무 알칼리성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관수전이나 혼용 전에 물 상태를 먼저 조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물 상태를 보고 조심스럽게 맞추는 것입니다. 구연산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물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봐야 합니다. 세포비대기에는 농약, 영양제, 칼슘, 미량요소, 비료를 같이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용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침전이 생길 수 있고 약액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물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 다음 물 상태를 조절합니다. 그 다음 농약이나 비료를 넣습니다. 비료를 먼저 넣고 나중에 물 상태를 맞추려 하면 이미 반응이 일어난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비대기 혼용은 비료 이름보다 순서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 상태 조절, 농약, 비료,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연산이든 유기산 자재든 복합기능 자재든 이런 자재를 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에서 그런 자재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재 이름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어떤 자재는 물의 알칼리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자재는 미량 요소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자재는 토양 속에 묶인 양분이 다시 움직이도록 돕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포비대기 과일을 키우는 핵심은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준 비료, 토양 속에 있는 양분, 물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리해서 과일 쪽으로 흐름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재 이름을 보지 말고 역할을 보셔야 합니다. 과일은 나무 위에서 크지만 과일을 키우는 힘은 땅속 뿌리에서 올라옵니다. 세포비대기는 뿌리가 힘든 시기입니다. 과일은 커져야 하지요. 잎은 광합성을 해야 합니다. 신초도 자라려고 하고 기온은 올라갑니다. 장마가 오면 토양은 과습해지고 비가 그치면 다시 건조가 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뿌리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나무는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밝은 재를 넣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뿌리가 숨 쉴 수 있는 토양인지, 물이 빠지는 과원인지, 염류가 쌓이지 않았는지, 토양이 너무 단단하지 않은지, pH가 너무 높아 양분이 묶여 있지는 않은지.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밝은 재를 넣어도 반응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밝은 재보다 먼저 뿌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가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이 인산입니다. 뿌리가 약해 보이면 인산을 떠올립니다. 꽃눈이 약해 보이면 인산을 떠올립니다. 과일이 잘 안 크면 또 인산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수원 토양 검정을 해보면 인산이 부족한 과원보다 오히려 인산이 많은 과원도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복합비료, 퇴비, 인산질 비료를 계속 넣어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토양 속 인산이 pH, 칼슘, 철, 알루미늄 등과 결합해서 작물이 쓰기 어려운 형태로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원에 인산을 더 넣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 요소 불균형과 흡수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은 부족한지 보다 먼저 작동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포비대기에 과일이 안 크면 많은 농가들이 비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양에 비료가 많이 쌓이면 오히려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염류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낮에는 잎이 처지고 저녁에는 다시 살아납니다. 비료를 줬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잎끝이 마르고 과실비대가 둔하고 뿌리가 갈색으로 약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료를 더 넣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물을 안정시키고 염류 부담을 낮추고 뿌리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중탄산이 많은 물, pH가 높은 물, 배수 불량, 과다 시비가 겹치면 비료를 줄수록 더 안 먹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비대기에는 이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비료가 부족한가? 아니면 비료를 먹을 수 없는 토양인가?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포비대기는 과일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과일을 키우는 힘은 칼륨 하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뿌리가 숨을 쉬어야 합니다. 잎이 광합성을 해야 합니다. 토양 속 양분이 막히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과일이 안 큰다고 바로 비료부터 넣지 마십시오. 먼저 물, 뿌리, 토양 반응이 막혀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칼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칼륨이 효과를 보려면 먼저 물이 움직이고 뿌리가 살아있고 토양 속 양분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2편에서는 세포비대기에 칼륨은 언제 써야 하는지, 황산칼륨, 질산칼륨, 인산칼륨은 어떤 과원에 맞는지, 칼슘과 마그네슘은 왜 같이 봐야 하는지, 그리고 신초가 강한 과원에서는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현장 기준으로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쓰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라루키였습니다.